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리아, 프랑스 파리 교회 출신으로 모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처음부터 제가 한국에 관심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가족이 어머니의 암 치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두고 크게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시작되기 전 저희 아버지 샤를은 10년도 넘게 중국에서 무역업을 해오며 완전히 중국화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파트너도, 동업자도, 사회적 인맥도 전부 중국 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한두 해 정도 중국에서 지내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돌아오지 않고 중국에 뿌리를 박았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에서의 삶을 굉장히 찬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많고 장사가 잘 된다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말투나 태도까지도 중국식이 되어갔습니다. 저나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프랑스는 경제가 정체된 지 오래다. 차라리 중국으로 와서 뭔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며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자벨은 프랑스에서 예술 활동을 이어왔고 저 역시 파리에서 모델 일을 막 시작하던 참이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곧장 중국으로 이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치 프랑스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 중국은 곧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늘 중국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저와 어머니 모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50대 초반에 불과했고 평생 병치레를 크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검사를 거치고 최종 확정을 들었을 때 의사가 치료 과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보인 반응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했습니다. 뭐, 암이라고? 프랑스에서 그런 걸 제대로 고칠 수 있겠나? 차라리 중국으로 오는 게 낫지 않겠니? 내가 여기저기 아는 의사가 많고 병원 관계자도 있어. 그리고 치료 비용도 훨씬 쌀 거야. 내 어머니도 내가 있는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와서 치료받으면 된다. 괜히 한국 같은 곳은 알아보지 마라. 한국은 보여주기식 의료만 번지르르 하고 결국 기술은 중국이 다 앞선다. 저는 사실 그 전까지 한국 의료에 대해서 별다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 나라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한국의 암치료 기술이 꽤나 발달되어 있고 세계 유수의 병원과 비슷하거나 더 앞서는 수준이라고까지 하더군요. 어머니 역시 한국의 의료 수준이 좋다는 소문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혹시 한국 병원을 알아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격앙된 목소리로 한국? 너 혹시 중국 SNS 같은 데서 돌아다니는 얘기 못 봤니?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사실상 경제가 위태롭다고들 해. 의료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다. 내가 있는 중국으로 와서 편하게 치료받아라. 내가 다 알아봐 줄 수 있어. 라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며 쌓아둔 인맥으로 병원이나 의사를 빠르게 수배할 수 있으니 왜 한국 따위를 거론하냐는 투의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언제부터 암 치료에 있어서 선진국이었나? 오히려 중국이 기술을 훨씬 빨리 흡수해서 이제는 선진 의료 강국이 됐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말에 따르면 한국은 한때 가난했고 지금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그 나라가 무슨 기술이 있다고 다 쇼야. 홍보만 뛰어나서 외부인들이 착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나 어머니는 정말 그런가 하고 의문을 품으면서도 아버지가 중국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을 쓰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이 하루하루 악화되는 듯 보이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힘겹게 프랑스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스페셜리스트라는 의사를 찾아갔는데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받지 못했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기력을 잃어가자 아버지는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중국으로 빨리 오라고 압박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알아본 병원은 암 환자들을 위한 전용 병동이 따로 있고 약값도 저렴하고 아무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다. 한국에 괜히 갔다가 바가지만 쓰고 돌아올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에게 내가 한국에 간다면 난 너에게 더 이상 치료비를 지원해줄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저로선 너무나 황당했고 어머니는 마음의 상처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한국은 암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임이 입증된 병원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숙련도
환자 케어 시스템, 그리고 대학병원급 시설의 청결도 등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도 아시아 중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 의료에 강하다라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고, 주변 지인들도 차라리 한국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중국은 의사 기술이 의외로 들쑥날쑥이고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평판도 많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갈등하다가 결국 그래도 나는 한국이 끌린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중국이 진짜로 좋다면 거기 사는 남편이야 편하겠지만 나에게는 낯선 환경이고 치료받는 동안 언어가 안 통하면 어떡하냐라고 우려한 것도 컸습니다. 프랑스어, 영어가 통용되는 한국 병원도 꽤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내가 목숨을 걸고 도전해야 하는데 중국에 가서 사기라도 당하면 어떡하느냐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의 의견을 지지했고 마침 저도 한국 모델 에이전시로부터 생각보다 좋은 제안을 받았기에 어머니, 저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가 보시죠라고 독려했습니다. 결국 저와 어머니가 먼저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만이 많았지만 당장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서 한국에 합류해 볼 생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 한국이 뭐가 그리 대단한지라는 식으로 덧붙였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사실 조금 긴장했습니다. 정말로 한국 의료가 뛰어나다는 것은 인터넷 정보와 주변인들의 평가일 뿐, 제가 직접 체험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질서정연한 분위기와 편리한 시스템, 깨끗한 화장실을 보며 저는 뭔가 기대해봐도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어머니는 지쳐서 잠이 들었고 저는 창밖 풍경을 찬찬히 구경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건물들이 현대적이었고 도로 위 차량들도 꽤 좋은 차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중국 SNS나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가난하고 낙후된 이미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마주친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안내 데스크를 찾았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제 진료팀이 별도로 존재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번역이나 통역을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도 제법 편하게 영어로 설명을 들었고 필요하면 통역사분이 프랑스어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조차도 이런 전담팀이 모든 병원에 있는 건 아닌데 한국은 이런 걸 이미 운영하고 있네 하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가지 정밀 검사를 거치며 항암 치료와 수술 시기를 잡았습니다. 절차가 상당히 빠른 편이어서 프랑스에서라면 서류 작업만도 몇 주가 걸렸을 텐데 여기서는 며칠 만에 검사와 협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 계획이 확정된 무렵 아버지가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병원 건물부터 둘러보며 건물은 깔끔하긴 하네. 근데 이게 다거칠이 아닌가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와 대화할 때도 아버지는 자꾸 내가 중국에서 알던 의사들은 훨씬 경험이 풍부하다. 한국은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무례한 말을 해서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초반 치료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 식단 관리, 담당 의사와의 면담 체계 등은 정말로 꼼꼼했습니다. 어머니가 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니 저 역시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래봤자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곧 알게 되겠지라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료 도중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아버지와 저는 병원 복도에서 언성을 높이는 다툼을 벌였습니다. 아버지가 빅토리아, 내가 괜히 한국 모델 일자리 이야기를 하며 너희 엄마를 꼬드긴 건 아니냐? 원래라면 중국에 와야 더 싸게, 더 빨리 치료할 수 있었다. 여기서 비싼 병원비 내봐야 결과가 뻔하지 않겠느냐고 몰아세운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꼬드긴 게 아닙니다. 한국 의료가 좋다는 건 여러 곳에서 들었고 엄마가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검사나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됐으니 괜찮다고 보이는데요. 오히려 아버지야말로 중국이 그렇게 천국이면 왜 여기까지 왔나요? 아버지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가족이니까 너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보러 온 거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지 말아라. 나는 중국에서 살면서 많은 걸 배웠어. 중국이야말로 세계의 미래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뭐 대단하다고?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아버지는 한국을 이렇게까지 견제하는 걸까? 어머니가 암에 걸린 상황인데 아버지는 뭔가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만 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모습이 제가 아는 그 예전의 아버지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커진 상태에서 저는 어머니의 스케줄이 없는 틈을 타 모델 에이전시의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에이전시 건물이 위치한 곳은 서울 시내 중심가였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파리 지하철과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시설이 깔끔하고 승객들도 전자기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져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디션을 마치고 거리로 나왔을 때 커다란 스크린에 광고들이 쉴 새 없이 나오고 빌딩 숲 사이로 수많은 인파가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한국은 여전히 낙후됐다는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어디를 봐도 최신식 간판, 편리한 결제 시스템, QR코드나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정말 제대로 본 게 맞나? 하고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아버지도 어머니가 잠시 회복실에서 쉬는 동안 병원 밖을 둘러보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난 중국이 최고라고 믿지만 그래도 한국이 어떤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심산이었겠지요. 그런데 돌아온 아버지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걸어봤는데 차는 많고 사람도 많다. 겉으론 깨끗해 보여도 저변은 어떨지 알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놀란 점이 있다며 길거리의 가게, 주인들이 물건을 그냥 밖에 내다 놓고 팔던데 이거 가져가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건 신기하긴 하더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바로 이게 한국이 가진 시민의식이야. 그냥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고 어머니의 중간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많이 악화되지 않고 항암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향후 수술 시기를 최적화하면 회복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눈물을 글썽였고 어머니 역시 기운을 내며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지 않느냐.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끝까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라고 했지만 내심 안심한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다만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전문성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괜찮긴 하군. 그래도 중국이 이 분야에서 더 앞섰다는 평도 있던데라며 여전히 썩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입원 중인 동안 아버지와 저는 한국 도심을 함께 돌아다닐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모처럼 한국까지 왔으니 대중교통이 얼마나 뛰어난지 좀 살펴보겠다라면서 지하철을 한번 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아버지가 노인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짐이 무거워 보여서 지나가던 한국 청년 두어 명이 곧장 달려가 도와드리는 모습이 보였지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원래 이 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오지랖이 넓나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도 내내 휴대폰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며 중국 SNS를 보던 아버지는 갑자기 저에게 그 화면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라. 여기서 한국에 대해 말이 많은데 치안이 별로라느니 경제가 폭망했다느니 별소리가 다 있네. 저는 아버지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도 그런 소리를 믿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지하철만 봐도 얼마나 깔끔해요? 소매치기나 불편한 상황도 전혀 없고 냄새도 안 나고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버지는 글쎄 이런 건 일시적인 거지. 중국은 더 대단한 데가 많아. 내가 상하이 지하철을 타봤으면 훨씬 규모가 크고 빠른 걸 알 텐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착하다고 해도 결국은 다 계산적인 거 아니겠니? 중국 사람들은 적어도 솔직하고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걸 잘 안다라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오히려 위선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퇴원해 잠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럼 우리도 시내 한복판에서 저녁을 먹고 늦은 밤 풍경을 보여드릴게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야경을 보면 아버지가 좀 더 이 나라가 발전됐다고 느끼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이지요. 저희가 식사를 마치고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동이 켜진 채로 문이 활짝 열려있는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순간 이거 아무래도 도난 차량 아닌가. 한국도 결국 범죄가 있지. 사람들은 착한 척하지만 결국 다 똑같아라고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차 주인이 등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택시 기사였는데
잠시 커피 좀 사오느라 차 시동을 끄지 않고 문을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기사님은 여긴 그런 도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방 돌아올 거라서요라고 태연이 설령했습니다. 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단 몇 분만 자리를 비워도 기름 도난당하거나 물건이 사라지는 경우가 흔했다면서 이게 말이 되냐며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이게 바로 한국이라니까요. 아버지. 여기서는 불필요하게 뭘 훔치거나 사기치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완전 범죄율 0%라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면 큰일 난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또 키티도 많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머뭇거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의 항암 치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환자분이 회복력이 좋으시네요. 수술 시점도 잘 잡히면 완치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속으론 안도했겠지만 겉으로는 아직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만 말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그래도 내 엄마가 낫는다면 다행이지만 진짜 중국이었으면 더 빠르고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미련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미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고 진료와 간호의 질도 만족스러운데 왜 자꾸 중국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내가 중국에 쌓아둔 인맥이 있으니 혹시나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중국으로 넘어와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기 전날 아버지와 저는 병원 휴게실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그래도 내가 중국에서 엄청난 네트워크를 형성했는데 그걸 활용 못 해보는 게 아쉽다. 한국에서 내 엄마가 잘 되면 물론 다행이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어떡할 거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강한 어조로 아버지, 지금 그런 부정적 가정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중국 생활을 찬양해도 결국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짜 의료 혜택을 주는 건 한국 병원이에요. 중국이었다면 정말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좋았을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이지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일 뿐 아니라 의료 연구도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한국은 지리적, 인구적 한계가 크잖아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 병실에서의 치료나 간호 과정을 보셨잖아요. 이런 서비스가 중국에 존재하긴 하나요? 프라이버시와 전문성이 조화롭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해주고 통역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하는 병원 말입니다라고 되물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래, 뭐 여기 병원이 좀 잘하긴 하는구나라고 슬쩍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내가 있는 중국이 최고라는 말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일정 기간 집중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어머니는 급속도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대로라면 퇴원 후 외래 진료만으로도 충분히 추적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하긴 하지만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기쁨에 겨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제 손을 꼭 잡고 빅토리아,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라며 감격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아버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병실 밖으로 나와서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다행이군.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던 건 뭘까? 중국에서 치료했으면 좋았다고 계속 밀어붙였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치료받아 어머니가 살았으니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퇴원 후 어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어. 프랑스에 있을 때 이미 희망을 잃어가던 내가 여기서 수술받고 회복했잖아. 이제부터가 내 인생 이막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살며 제 모델 커리어를 더 펼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도 중국 일들이 바쁘지만 암 수술 후 요양 기간만큼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하더니 막상 어머니가 퇴원에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언제 중국에 갈 거냐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는 여기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으니 한국에 머무르겠다. 치료도 계속 여기서 받을 테고 빅토리아도 여기서 일하며 잘 지낼 것 같다라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무시무시한 발전상을 내가 못 봐서 그렇다. 한국이 언젠가 중국에 흡수되는 건 시간 문제야. 난 이만 돌아가마. 내 사업 파트너들이 기다린다.
아버지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돌아가기 전 아버지는 한 번 더 한국 도심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날이 밝을 때 한번 제대로 돌아보고 싶다. 밤에는 아까 그 차 문 열림 사건도 봤으니 낮에는 또 어떤 꼴불견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저는 마음을 비우고 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아버지는 지하철역 근처 상점들을 유심히 살피며 물건을 대놓고 진열하고도 도둑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모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저런 식으로 내놓으면 바로 사라진다. 여기는 사람이 없을 때 물건을 훔쳐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왜 그대로 두지라고 물었습니다. 주변 상인분이 여긴 서로 믿고 사는 문화가 있어서 감시 카메라도 많고 굳이 이런 것 훔쳐봐야 큰 처벌을 받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군 하고 뒷말을 삼켰습니다. 이어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목적지를 묻고는 곧바로 미터기를 켰습니다. 기사님은 깔끔한 복장에 차 안도 향긋한 방향제가 은은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택시를 자주 이용했던 아버지로서는 에어컨 요금은 추가로 안 받느냐라든지 외국인이라고 바가지 씌우지 않느냐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기사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그런 건 없어요. 걱정 말고 편히 계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한동안 무표정으로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결국 본인 스케줄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공항 근처 숙소에서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맥주 한 캔을 훌쩍거리며 처음으로 진지한 톤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빅토리아,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을 줄은 몰랐다. 개인적으로는 좀 당황스럽다.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TV 드라마로나 보이던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는데 말이다. 저는 세상은 계속 바뀌고 한국도 대단한 힘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어머니도 덕분에 살았고요. 그래도 아버지는 중국에 더 익숙하시니까 거기로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발 한국에 대해선 함부로 폄하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그냥 멍하니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도 난 중국에서 이미 깊이 뿌리 내렸으니 그곳에서 살 것이다.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봐 주마. 내 엄마가 이곳에서 행복하다면 나도 딱히 막지는 않을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보다 우월하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는 식의 말을 슬쩍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쌓아온 중국 인맥과 시장을 믿고 있었고 한국 생활이 아무리 좋아 보였어도 거기에 완전히 스며들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아버지를 배웅할 때 아버지는 너도 한국에서 일하는 거 좋은데 언제 한번 중국에 놀러와. 제대로 구경시켜 줄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표정은 어딘가 씁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리 난 여기서 진짜 두 번째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로 한국에서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건강을 거의 90% 이상 회복했습니다. 간혹 정기검진을 받아야 했지만 병원 접근성도 좋고 의사소통도 잘 되는 환경이라 어머니는 만족했습니다. 제가 모델로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할 때도 어머니는 넌 내 삶을 힘껏 즐겨라. 한국에서 날 살려줬으니 나도 이 나라에서의 일상을 감사히 누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몇 달 더 지내보니 제가 체감하는 시민의식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줄 서는 건 기본이고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서는 문화,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들어가면 의연하게 대처하는 서비스 정신 등 여러 면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제가 도심 한복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도 누군가 주워서 영무실에 갖다 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해 놓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파리였으면 금방 사라져서 찾기 어려웠을 텐데 한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오는 일이 종종 있는 나라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구경하다가 지갑을 두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분들이 지갑을 보관하고 계셨고 마침내 저나 어머니를 다시 만나자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며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못 찾을까봐 걱정했는데라고 인사했더니 상인분은 당연히 찾아드려야죠. 이상한 사람이 가져갈까봐 제가 간직하고 있었어요라며 웃으셨습니다. 이런 따뜻함과 신뢰가 한국의 밑바탕이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한국이라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와 비교해보면 집값이나 전월세 비용이 상당히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행히 모델 에이전시에서 숙소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었지만
일반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꽤 높았습니다. 음식값도 싸지 않고 커피 한 잔에 몇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이 드는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일상적으로 카페를 이용하고 외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비력이 높다고 싶어 살펴보니 한국은 1인당 GDP도 꽤 높은 편이었고 또 부지런하게 일해서 열심히 번다는 인식이 강해 지출에 적극적인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모델 활동을 시작하면서 모은 돈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끔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부산, 제주도 같은 지역을 돌아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서울 하나만 잘 사는 곳이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지방 도시들도 나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고 관광객을 반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프랑스의 프로방스나 보르도 같은 지역에 견줄 만한 매력이 있다. 유럽적 감성과는 다르지만 여기만의 아시아적 풍성함이 있구나라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모델 활동은 기대 이상으로 잘 풀렸습니다. 한류 열풍 덕분에 K-패션, K-뷰티에 관심이 많은 해외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진입하면서 역으로 해외 출신 모델에 대한 수요도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각종 광고 촬영, 패션쇼, 잡지 화보 등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고 저는 운이 좋게도 여러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델 일을 하는 동안 집 근처 공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빅토리아, 난 여기서 배운 것이 하나 있어. 사람들에게 서로 믿고 도우며 살아가는 거지 정말 무엇인지 배웠어. 암 투병 과정에서 이런 세심한 돌봄을 받은 건 태어나 처음이야. 간호사, 봉사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인데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으로 돌아간 후로도 가끔 저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회복이 잘 되고 있느냐는 정도의 안부를 물었지만 조금만 대화가 길어지면 곧바로 결국 중국이 세계를 주도할 거다. 한국은 규모가 작아 곧 한계를 맞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굳이 대꾸하지 않고 네, 아버지, 건강 잘 챙기세요 정도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한국의 현실을 정확히 찍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다친 것 같다. 괜히 감정 상하기만 할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중국 방식을 따라 수십 년을 살았고 그걸 부정하면 자신의 정체성이나 커리어가 흔들린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버지는 끝까지 한국은 호기심을 줄 수는 있지만 내게 정말 살고 싶다는 열망을 주지는 못했다라며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와 역사를 접했습니다. 경주 같은 역사 도시에서 고풍스러운 유적을 보거나 최첨단 I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말 그대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도 물론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 다양성이 있겠지만 제가 체험한 한국의 짙은 문화 밀도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SNS나 여러 뉴스를 통해 보면 중국 쪽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비하하거나 가짜 뉴스를 생산해 한국이 위태롭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경우가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살고 있는 한국은 그런 이미지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SNS가 다 거짓말일 리 없다라고 했지만 제 눈과 귀로 확인한 한국의 모습이 그와 정반대이니 저는 아버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암 치료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었고 정기검진에서 좋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꾸준히 관리만 잘하시면 앞으로 일상에 지장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한국이 내 목숨을 살려줬다. 이곳에서 완전히 다시 살겠다라는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갈 계획이 없냐는 제 질문에 나중에 짧게 방문할 순 있겠지만 여기서 삶을 보내며 받은 은혜를 돌려주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저 역시 모델 활동이 안정 궤도에 올랐고 에이전시에서도 저를 계속 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모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었고 오히려 뿌리 내리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일부 프랑스 지인들은 빅토리아, 너 거기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동양 문화가 결국은 너와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라고 했지만 제가 직접 체감한 건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국제화되어 있었고 외국인의 독특한 문화를 충분히 수용할 여유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유럽에는 중국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식당이 있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중국인들을 떠받들어도 모자를 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니. 당장 나오라 그래. 여기 독일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서 중국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지커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국가수석연구원입니다. 저희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특히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 산업이 세계를 휩쓰는 시대에 저는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이번 독일 방문도 그 일환이에요. 독일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팀과 함께 베를린으로 향했어요. 기술적 자부심? 당연히 있었죠. 중국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기차 강국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분노를 참기가 어렵네요. 독일 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줄이 길었어요. 아주 길었죠. 몇십 명이 앞에 있었고 진행 속도는 거북이 걸음이었어요. 연구원 동료들과 함께 이리저리 서성거리며 짜증을 참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옆쪽에 있는 자동 입국 심사대. 거기에서 한국인들이 몇 초 만에 입국을 마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몇 초였어요. 여권을 대고 얼굴을 인식하더니 바로 통과하더라고요. 저게 뭐지?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었어요. 줄도 길지 않았죠. 저는 아직도 줄의 3분의 1도 못 갔는데 한국인들은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제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아, 한국은 독일과 자동 입국 심사 협정을 맺었구나. 그러니까 여권만 대면 바로 통과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왜 우리는 그런 혜택이 없는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어이없어졌어요. 우리가 훨씬 더 큰 나라인데 이게 말이 되나? 독일과의 경제 협력 규모도 크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필사적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시장인데 정작 우리 중국인은 독일 공항에서 줄을 길게 서서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그냥 지나간다고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건 단순한 입국 심사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나라의 연구원이 유럽 시장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이렇게 공항에서 기다려야 한다고요? 반면 한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삑 하고 통과하는데요. 동료들도 저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연구원 리옹이 제 옆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장지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중국 회사에서 협력하는 독일 업체들도 많은데 중국의 대우가 이 정도라니.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적 문제라고 넘어가기엔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오늘 처음으로 왜 한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외교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독일이 한국을 더 신뢰하는 걸까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결과는 명백했어요. 우리는 몇십 분을 기다리고 한국인들은 몇 초 만에 빠져나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왔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크죠. 저는 언제나 당연하게 중국이 한국보다 더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기차 배터리 연구를 하면서 가끔 한국 기업들이 경쟁사로 언급되긴 했지만 어차피 한국은 중국의 발 밑이다 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그냥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버티는 나라라고 여겼고 전 시작부터 모든 게 꼬여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정대로 독일의 한 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과 협력할 일이 있었거든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독일 자동차 기업들도 우리의 기술력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독일 연구원들이 한국 기술력을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예요. 최근 전기차 배터리와 OLED 디스플레이를 보면 한국이 정말 앞서가고 있어요. 삼성과 LG의 OLED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중국이 아직 따라가기 힘들죠. 반도체도 한국이 독보적이죠. 독일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OLED, 배터리, 반도체? 저는 당연히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독일에서는 한국을 최고의 기술 선진국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독일 연구원들은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제품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어요. 배터리만큼은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왔는데
그리고 독일 연구원들은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걸 더 선호하고 있었어요. 독일 연구원도 한국 전기차를 더 높게 평가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완전히 멘붕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자동차 연구소에서 한 독일 연구원이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말한 거예요. 현대차의 전기차는 독일에서도 평가가 좋습니다. 디자인도 혁신적이고 성능도 뛰어나요. 특히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최적화 기술이 인상적이죠. 현대차.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중국 전기차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독일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기차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독일 연구원들의 말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지금 중국의 최고 전기차 회사 연구원을 앞에 두고 한국을 칭찬하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동료 연구원들도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니, 여기가 대체 어디라고? 중국 대표 연구원 앞에서 대놓고 한국 찬양을 한다고요? 머릿속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거 아세요? 한국의 기술은 전부 중국에서 베껴간 겁니다. OLED, 배터리, 반도체. 전부 중국의 기술을 베끼고 미국과 일본에게 기대서 성장한 거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독일 연구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이에요. 한국은 결국 중국 기술을 모방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한국을 높게 평가한다고요? 저는 독일 연구원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그들은 대놓고 반박하지 않았지만 제 말을 믿는다는 눈빛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 왜 이러지? 하는 표정을 짓는 듯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모욕적인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제 동료들도 따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동료 리옹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장지커,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독일인들이 한국을 이토록 높이 평가하는 줄 몰랐어. 이건 그냥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전 세계가 중국보다 한국을 더 높이 보고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과 현실이 너무 달랐어요. 우리가 한국보다 큰 나라인데, 우리 중국이 더 강한 나라인데, 왜 한국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거지? 저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엉망으로 회의를 끝낸 후, 저는 베를린 거리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낯설지 않았어요. K-팝이었어요. 식당, 카페, 상점에서 BTS, 블랙핑크, 뉴진스 같은 한국 가수들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음악이 이렇게까지 독일에서 유명하다고요? 저는 순간 황당했어요. 중국도 분명히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있고 아이돌 그룹도 많아요. 그런데 왜 독일에서 들리는 건 전부 한국 음악이죠? 심지어 저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독일인들도 봤어요. 최근에 본 한국 드라마 너무 재밌었어. 나도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찾아보고 있어. 뭐야, 이거. 한국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에서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노점상이 보였어요. 붉은색과 황금색이 조화를 이룬 중국 한복.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봐왔던 우리의 전통 의상.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독일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중국 문화를 알리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나 기뻤죠. 드디어 제대로 된 중국인을 만나는구나.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중국 한복을 입고 한국의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팽이와 달고나를 팔다니? 노점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을 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곳에서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팽이와 달고나를 팔고 있었어요. 중국 한복을 입고 한국 문화를 팔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돼?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그 노점상은 중국어가 아니라 어눌한 한국어로 손님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기, 달고나, 오징어 게임, 한국, 좋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중국인이 할 짓이야? 저는 그 가판대를 뒤집어 버렸어요.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여태껏 독일에서 받은 모욕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노점상의 가판대를 뒤집어 버렸어요. 달고나와 팽이가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깡통이 굴러가고 사탕 조각들이 길바닥에 흩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순간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노점상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노점상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중국을 망신시켜도 유분수지. 넌 이제 중국인이 아니다. 중국 한복을 입고 한국 문화를 판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순간 저는 독일에서 느꼈던 모든 좌절과 분노가 이 노점상을 향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뭔 줄 알아? 너는 중국을 배신한 거야. 한국 문화에 빌붙어서 돈을 벌겠다고? 노점상은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을 주우면서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바닥에 팽이를 주우면서 말했어요. 그래. 너나 평생 중국인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투에는 넌 아직도 정말 모르는구나 라는 듯한 냉소적인 태도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뭐, 이 자가 나를 조롱하는 거야? 노점상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너는 아직도 중국이 최고라고 믿고 있겠지? 그런데 말이야. 유럽에서는 한국이 더 잘 나가. 사람들이 한국 걸 좋아한다고. 난 그냥 돈 벌려고 이걸 파는 거야. 넌 그 현실도 모르고 날 비난해? 그는 천천히 가판대를 다시 세우면서 중얼거렸어요. 중국 한복. 그거 입으면 뭐해?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노점상은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해 한국 문화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유럽에서 인기가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던 중 배가 무척 고프다는 걸 느꼈어요. 독일에 온 이후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도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연구소 방문, 회의, 그리고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뜨끈한 국물이라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찾아 거리를 걸어가던 중 문득 눈에 띄는 간판이 있었어요. No entry for Chinese. 뭐라고? 중국인 출입 금지?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어요. 눈을 의심하며 다시 보았어요. 틀림없었어요. No entry for Chinese. 독일에서, 그것도 베를린 한복판에서 중국인을 거부하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나라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곧장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따져 물었어요. 이 안내문이 대체 뭐죠? 왜 중국인들만 출입 금지인가요? 독일인들도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식당 주인은 한숨을 쉬며 저를 쳐다봤어요. 이건 우리 식당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몇몇 가게에서도 비슷한 결정을 했어요. 저는 황당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중국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한두 명씩 꼭 있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뭐라고요? 주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게에서 중국인들은 단 한 번도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인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단 한 번도? 하지만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히 말하면 한 번도요.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겪은 중국인 손님들의 충격적인 행동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리고는 먹지도 않고 남겨요. 다음 손님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예의 없는 관광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가게 안에서 엄청 큰 소리로 떠들어요. 심지어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욕을 하며 더 시끄럽게 떠듭니다. 우리는 식당이지 노래방이 아닙니다. 한 번은 독일인 가족이 조용히 식사를 하다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시끄러웠고 가족이 불편해 보였어요. 직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돈 내고 먹는데 왜 조용해야 하냐? 이 말을 듣고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무례했어요. 식당에 있는 냅킨, 수저, 심지어 테이블 위에 양념통까지 들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몇몇은 화장실에서 비누와 휴지를 통째로 가방에 넣고 나가기도 했죠. 심지어 몇몇 중국 손님들은 팁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팁을 가져가 버리기도 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주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믿기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수십 번이나 봐왔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말문이 막혔어요. 솔직히 일부 예의 없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몇몇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식당 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게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우리 식당에서 중국인들은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정하기 싫었어요. 언제나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고 자라왔어요. 우리가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독일에서는 현실이 달랐어요. 그렇게 베를린 시내에서 실망감과 숙제를 한가득 안고 숙소로 향했어요. 하루 종일 회의와 미팅을 마친 뒤에야 겨우 시간을 내어 과제를 할 수 있었거든요. 노트북과 자료집을 잔뜩 들고 전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베를린의 야경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코끝을 시리게 만들었지만 도시를 밝히는 조명 덕분에 밤길도 크게 무섭진 않았어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빵이랑 우유로 대충 저녁을 때우고 내일 있을 스케줄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배터리 기술 세미나가 있는 날이었죠. 사실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제가 베를린에 온 것이기도 했고요. 이번 세미나는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배터리 기술을 시연하거나 발표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우리 회사 배터리도 전시가 예정되어 있었고 독일에서 권위 있는 기술사가 강연을 한다고 해서 일찌감치 등록을 해두었죠. 스케줄표를 확인해보니 아침 일찍부터 부스 세팅과 함께 발표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고 오후에는 VIP 초청 강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유명한 독일 기술사의 강연이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한껏 기대하며 중국의 위대한 기술력과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세미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제 심장은 점점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강당에 울려 퍼지는 발표자들의 목소리는 오직 한 나라, 바로 한국의 기술만을 극찬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고 저의 중국 기술은 마치 그림자처럼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가 무대에 올라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 모든 유럽 국가들은 이미 한국 기술의 혁신성과 완성도를 인정했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제 머릿속은 온통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믿어왔던 중국 기술이 이렇게 조롱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째서 이렇게 무시당하는지요? 제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중국의 기술을 믿었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교육받았기에 이런 현실은 제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느낌이었습니다. 세미나의 진행 내내 발표자들은 한국의 기술과 연구 성과를 하나둘씩 자랑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술,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저를 더욱 깊은 절망과 분노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였어요. 저는 여기서 한동안 차분히 앉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중국의 기술력은 어디에 있나요? 저는 제 내면에서 치밀게 쌓여만 가는 고통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홀로 강당 한쪽 구석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제 눈길은 한눈에 한국 부스로 향했습니다. 한국 부스에서는 최신 전기차 배터리와 혁신적인 스마트 시스템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담당 직원들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 속은 이미 분노의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국의 기술은 결코 이렇게 조롱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동안 믿어왔던 중국의 위대함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중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말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분노와 한편으로는 깊은 상실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한국 부스 앞에 도착한 저는 먼저 전시된 장비들을 보자마자 마치 그 장비들이 제게 도전장을 내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희는 우리 중국을 무시했다. 이제 내가 대신 너희의 자랑을 부숴버릴 거다. 저는 크게 외치며 전시된 모형 배터리와 자료들을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제가 폭발적인 분노를 토해냈을 때 강당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 참석자들이 놀라 고개를 돌리고
핸드폰을 들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중국 기술은 세계의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속으로 외쳤지만 동시에 제 분노는 이미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국 기술만을 극찬하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조용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한국 부스에 달려들어 전시된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중국의 기술입니다. 저는 소리치며 전시용 모형을 발로 차버리고 자료들을 산산조각 내었어요. 그때 담당 직원이 겁먹은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지만 저는 이미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함을 무시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기술만을 찬양했지만 그건 단지 외관에 불과합니다. 제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몇몇 사람들은 저의 행동에 경악하며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보안요원들이 급히 달려들어 저를 제지하려 했어요. 장지커 씨, 제발 멈춰 주십시오. 한 보안요원이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완전히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할 때까지 이 부스는 내 손에서 부서지리라. 라고 외치며 더욱 거칠게 행동했어요. 그 모습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았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보안요원들의 단호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제 몸은 마치 불길에 휩싸인 듯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전시물을 부수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여러 장비들이 완전히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자랑은 끝났습니다. 저는 외치며 마지막까지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러자 보안요원 한 명이 제 팔을 붙잡으며 장지커 씨, 당장 이 자리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손에 쥔 분노를 내려놓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당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주목해 주십시오. 행사 관계자들이 소리쳤고 저는 이미 보안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제 자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내면의 깊은 상실감과 절망을 느꼈어요. 저는 곧이어 강당 구석으로 끌려나가게 되었고 그때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중국을 위해, 우리 기술을 위해 헌신해왔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보안요원들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장지커 씨, 당신은 오늘 행사 규정을 위반하셨습니다. 즉시 이곳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선언하였고 저는 이미 제 모든 힘을 잃은 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몇 분 사이에 저는 행사장의 메인 출입구 쪽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제 주변에는 여전히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경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제 심장은 이미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단지 고개를 숙인 채 보안요원들과 경찰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곧이어 저는 독일 공항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공식적으로 중국으로 추방당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지커 씨, 당신의 비자와 입국 허가가 즉각 취소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안내문을 들었을 때 제 내면의 모든 분노와 좌절은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독일의 겨울 풍경은 차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그저 제 자신의 실패와 배신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되었나요? 내가 믿었던 중국의 기술,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와 분노가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부스에서의 그날의 참극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당에서 울려 퍼졌던 한국 기술에 대한 극찬과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한국 기술을 치켜 세우는 그 장면은 영원히 제 기억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쳐왔던 중국의 위대함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셈이었습니다. 내가 왜,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싸웠는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기술력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이며 한순간의 격분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자괴감에 빠져들었어요. 강당을 빠져나오던 그 순간, 저는 이미 제 자신을 잃은 채 보안요원들과 경찰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길거리에는 이미 독일 시민들의 수군거림과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그 모든 것이 제게는 한편의 끔찍한 드라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 무엇을 한 것일까요? 저는 내심 깊은 후회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강제로 내려지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단 한마디의 속삭임을 남겼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던 제가 오늘 이 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말은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보내는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더 이상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하지만 분노와 절망 속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저는 중국으로 추방당한 채 제 모든 자부심과 기술에 대한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이 참혹한 경험을 뒤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내 스스로에게 물으며 이 모든 사건들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폭력 사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국 기술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중국 땅에서 그날의 기억을 곱씹으며 다시 한번 일어설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제게 너무나도 생생하고 때때로 분노와 슬픔이 함께 밀려와 제 심장을 찢어놓는 듯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중국을 위해 헌신했었나?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힙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날의 참극과 제가 겪은 치명적인 배신감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제 삶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저는 그날 세미나장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극찬과 중국 기술에 대한 무시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기술 경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게 큰 상처이자 동시에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강렬한 다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에 보이는 흐릿한 빛들을 바라보며 내일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 중국의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싸워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때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치명적이고도 자극적인 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의 사건들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자존심과 믿음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날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는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중국의 기술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중국의 어리석은 장지커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도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